본 교육 영상의 구성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는 재난의료 지원의 이해와 관련된 이론 교육에 대한 내용이며 2부는 재난의료의 실제와 관련된 실습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1부 재난의료의 이해는 재난의료 매뉴얼, 교육 및 법적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이론 교육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방사성 재난의 대응에 대하여 학습해 보겠습니다. 외과 의사고요. 국내에서는 화학사고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방사선과 관련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방지와 관련된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상외과랑 갑상선외과를 전공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40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한테 어떻게 재미있게 강의를 들을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딱딱한 이론도 좋지만 과거의 훈련 사례 사진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경험을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퀵으로 리뷰하겠습니다. 정식으로 가르쳐드린다고 한다면 최소 20시간, 즉 2박 3일의 교육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40분 동안에 핵심만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사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기 국정원 직원들 사진도 일부 있고 청와대 정보수석실 사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 사진은 못 드립니다. 그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랑 같이 훈련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직간접적이라도 얼굴 한 번이라도 봤다. 손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제주에서 올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1년에 3번씩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스타일이 어떠신지 잘 알 것 같습니다. KTX 버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자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은 장비빨이 떨어지네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 이론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원자력 시설 등에 대한 재난 대비가 가장 큰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난의 최단기 목표는 주민들을 얼마나 위험 지역에서 빨리 빼내느냐가 관점일 것 같고요. 현재는 원전 지역으로부터 30km 반경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왔을 때는 일단 오염 검사하고 주민에 대한 정서 지원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소개 주민도 등록을 해야 되고 구호소 생활과 관련된 안내들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빨리 지휘 체계를 갖추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원전으로부터 14km 떨어져 있는 현장 방사능 방지 센터가 사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엄도 해야 되고 주민들에 대한 소개 범위도 결정을 하고 대응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 부처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정보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대응 모델에서 기본 모델은 분류하고 제엄 처치하고 후송 대기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오염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비오염 환자에 대한 현장 진료 임무를 같이 저희랑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분들에 대한 상담기능도 요즘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현장을 설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 최초에 저 이후로 훈련할 때 1시간 반 걸렸어요. 이거 다 세팅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1년에 10번씩 족뱅이 치니까 30분 만에 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환자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탈 모니터라고 어제는 여러분 서베이 보니까 한 명 제대로 오염 검사하려면 5분 걸려요. 아무리 숙달된 사람이 해도. 근데 이 장비는 1초에 한 명씩 판독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환자를 분류하는데 환자가 이동 동선상에다가 문 설치해 놓는 거니까 오염 유무를 신속하게 가려낼 수가 있겠죠. 이거 비오염 환자니까 현장급으로서해서 오염 환자니까 방사선 비상진료 기관이 감당한다. 이런 것들이 트리아지 하는데 또는 라이프 세이빙 인터벤션 하는데 시간적으로 스트레스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비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분류를 합니다. 방사능 오염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학적인 분류가 첫 번째로 중요해요. 방사선적인 문제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트리아지 태그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염 검사하고 준위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제염은 창상 제염을 하기 위해서 계측기 삐비비 울리네 시료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액종인지 분석할 수 있게끔 판단을 하고 현장에서는 간단하게 이리게이션 정도 하는 정도로 해서 또는 건식으로 또는 습식으로 제염할 수가 있습니다. 전신 습식 제염을 하겠다. 그러면 오염된 폐수를 가급적 모아줘야 되겠죠. 불가피하면 방류해도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염실 설치했습니다. 파레트 있고 화학사고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제염수를 모을 수 있게끔 격벽이 설치되어 있고 전신습식 제염을 수행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오늘 아침 정도의 날씨였어요. 자, 소방호수 수돗물 끌어다가 환자 상태 안 좋고 BP 샥인 사람한테 전신습식 제염을 수돗물로 그냥 했다. 환자가 그러니까 저체온증에 빠져 죽는다. 즉 상온의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온수 공급 대책을 강구하면서 습식 제염을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처치반에 왔습니다. 현장에서의 처치는 어디까지입니까? 수술하고 해가지고 중환자 치료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적절한 의료기관에 후송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게 현장 처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후송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앰뷸런스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류됐어요. ID미로. 자, 그러면 분류 우선순위에 의거해가지고 앰뷸런스는 한정되어 있고 또 병원까지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증도 분류 순서에 의거해서 또는 후송반까지 왔다 또 2차 분류해서 ID미 순서대로 환자를 후송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지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후송반이 되겠습니다. 자, 심리상담합니다. 당신이 다 제독됐고 빨리 빠져나왔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레벨 C, D 방호복 있고 A 방호복 있고 상담해요. 상담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최소 심리상담까지 할 정도면 위험적에서 충분히 벗어난 지역에서 할 때는 옆에 계신 분처럼 일상복적인 차원에서 상담하는 기능이 중요하겠습니다. 잘된 훈련,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매뉴얼대로 쫙 된 훈련 하나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실전적 상황에서 뭐 방호복 같은 거나 보호 수준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의 훈련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VIP 이동동선을 따라서 전진 배치되어 있었던 비상대응 기관이 들어간 훈련이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매뉴얼대로 전개됐던 훈련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제주 컨벤션 센터입니다. 북북동 방향에 풍화 방향이 불어오고 더티범이 터졌습니다. 더티범 방사능 테러 원점이 발생을 했고 풍화 방향을 따라 방사성 분진이 확산돼서 나가기 때문에 방사선은 어제 보셨지만 계측해내는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맞죠? 화학물질 계측해서 이게 얼마만큼의 톡시시티를 갖고 있고 바이러스 얼마만큼 비룰런스를 갖고 있는지 정량적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있으면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만 방사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계측기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레벨의 0.2 마이크로시볼트가 낮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아지면 왬존, 그 다음에 20 마이크로시볼트 퍼아워가 넘어간다 그러면 핫존, 그 중에서도 100 마이크로시볼트 퍼아워가 넘어간다 그러면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대응자와 환자들의 요구조자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평가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냐? 어제 계측급 기계 키자마자 바로 찍히죠? 숫자만 읽을 줄 알면 돼요. 이런 거 좋은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 그런데 여기가 가장 최상의, 아까도 최대 선생님 말씀, 최상의 설치 장소인데 이미 점유되어 있어요. 자동차에 의해서, 공원에 의해서, 다른 시설물에 의해서. 그러면 측방향에다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거주성 평가를 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상황이 아닌지와 관련된 평가 작업을 해야 되죠. 물론 여기는 최악이겠죠. 여기는. 그렇지만 측방향 쪽에 우리가 현장에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거주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저 지역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오염확산 차단망 설치를 하고 사고 원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출되고 있는 방사성 물질을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을 제어하는 작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의료 대응 부분만 강조해서 하면요 10분이면 강의 끝나는데 서클 오브 체인이죠. 모든 대응 시스템은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랑 저랑 많이 훈련한다. 여러분들 왔을 때는 앞에 있는 환자 보기 바빠요. 전반적인 흐름 한 번 정도는 이해하고 내가 그 시스템 속에 어느 부품이다, 어느 기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교육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PRE, Preparedness, Resilience, Education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저희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 배치되어 있던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커맨드 포스트를 사전에 빨리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모유 환자 투입을 했고 사고 원점에서 더티범이 터졌습니다. 더티범이라고 하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급적 폭발물이 빵 터졌어요. 자, 그러니까 상해가 발생했겠죠. 근데 처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이거 방사능이라고 인지 못할 수 있죠. 이분들의 일상적인 화재 진압복 내지는 구조구급 복장이에요. 이분들도 어느 정도의 오염 내지는 피폭 상황에 놓을 수 있는 요구조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훈련이 시행이 됩니다. 자, 근데 사고 현장을 평가를 어세스먼트를 했더니 이건 테러 용의점이 있어요. 그럼 테러 용의점이 있으면 화생방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심하기 시작을 하면 계측기를 가져가든 심토마틱 트리아
평가를 하든 아니면 K캠2를 이용해서 화학물질을 검출을 해내든 뭐 방법이 있겠죠. 이제 테러가 일어났으니까 어쨌든 간에 유해화학성 물질 또는 해진맥과 관련된 이벨리에이션 합니다. 그때 방사능 계측되기 시작을 했고 핫존, 함존, 쿨드존 숫자만 읽으면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대응 요원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위험도와 관련된 부분을 평가를 하고 그 중에서도 100마이크로시볼트/아워가 넘는 지역에 대해서 방사선 관리 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화학사고 테러 상황에서 마찬가지겠지만 2차 테러와 관련된 위험도에서 반드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응 퍼스트 리스펀더들이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폭발물 탐지하러 들어갔습니다. 멍멍멍. 폭발물이네. 이거 곧 터질 것 같아요. 현장에서 처치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행과 계속해서 건물 붕괴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방 구조요원들에 의해서 분류돼서 걸어 나옵니다. 딱 보는 순간 이 환자들은 최소 미니말, 어제 살트 트리아지 배우셨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걸어 나오니까. 근데 이 환자는 보행 불가능한데 의사표현을 한다. 일단은 2차적으로 넘버 2 글로벌 소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반응도 없고 막 지금 펄스도 안 잡혀요. 퍼스트, 그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환자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혼재돼서 지금 환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자, 분류반, 경증 처치반이에요. 걸어 들어왔어요. 분류 체계상 잘해야 딜레이 아니면 미니말이죠. 줄 세워놓고 진료하는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재난을 앞둔 매스 캐주얼티 상황에서는. 그렇죠. 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트리아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해서 제염 처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보행 가능 환자들은 뭐 앉혀놓고 진료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같아요. 분류표를 제대로 넣어야 돼요. 저희도 훈련 많이 하잖아요. 저희 하면 환자 분명히 60명 넣었어요. 디자인한 사람이. 근데 보고될 때 68명 들어오고 어떨 때는 52명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편차가 한 8명까지 나는데 요즘 많이 그래도 훈련 많이 하니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송 대기 지역에 있다가 방사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량계가 없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 내가 얼마만큼 피폭받았는지 염색체 검사하면 저희 정량적 평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염 환자 후송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제어는 됐지만 불안하잖아요. 그럼 시트로 감싸줘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상황실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다자협력 대응 모델에 있어서는 기간 5사람 모이더라도 생각이 5가지인데 기간이 5개에다 대응용이 200명 들어오면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럴 때는 지휘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디시전 메이킹이 떨어진다면 이행할 수 있는 숙련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초등 요원들도 어쨌든 간에 현장에 들어갔는데 최초 대응 요원들은 오염됐겠죠? 아무리 방호복을 안 입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입었다 손 치더라도 완전하게 숙련도가 높지 않으면 방호복 착용 안 하니만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염 검사하고 제염 제독제차를 밟고 그다음에 현장에 대해서 군과 소방이 현장 제염할 수 있는 리저널 디컨타미네이션 수 있는 능력을 판단을 해가지고 현장에 대해서 수직 제염을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직 제염하고 나서 공간 선량률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훈련으로 전체적인 플로우가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거는 진짜 매뉴얼대로 된 거고요, 훈련이. 그 다음 매뉴얼대로 안 되는 훈련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안 된다기보다 인지하는 시점이 만약에 늦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훈련에 서울대 디메트 팀, 그 다음에 길병원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없으신가요? 같이 하셨죠, 저희랑. 중앙급여센터랑 같이 했던, 제주한라병원이랑 같이 했던 훈련입니다. 네, 작년에 아시안게임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대테러 훈련을 진짜 빡시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애행 연습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런 훈련 하실 때 현장에다가 훈련 상황이란 거 반드시 인지하시고요. 저희가 손발 맞추고 SOP 맞춰가지고 타임테이블 만들지는 않았지만 사전 브리핑 정도는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훈련이 개판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시나리오 설명, 현장에서 브리핑 정도의 상황을 해서 훈련 상황으로 이제 전달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 막 나왔어요. 막 대응. 어쨌든 여기 중증도 분류를 해가지고 제염 처치해가지고 후송 대기할 수 있는 상황 설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각이 좋은데 CP는 의료 상황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곳에 현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소금 같은 거 막 뿌려서 이거 방사성 분진이라고 가정해놓고 바닥에다 공간 설량률을 표시하는 작업을 해서 이때 60명의 환자를 모의 환자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 전문 대응기관, 그다음 지역자원, 군경, 소방을 총동원하는 훈련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경찰특공대 기동타격대, 서울특수구조대, 군의료자원을 동원해서 이제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그리고 한여름에요. 레벨 D 방호복만 입고도요. 밖에서 야외에서 훈련해 보시면요. 2시간 지나면 못 버텨요. 강철 같은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저도 훈련의 달인이지만 레벨 A 방호복 입고 서울특수구조대 훈련하잖아요. 저 30분 못 버팁니다. 네. 저 어쨌든 간에 그리고 길병원에서 파견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소가 모두 다 셋업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훈련 상황이란 거 반드시 표기를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이거 실제 상황 오인하는 경우가 간혹 진짜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 강조를 하고 사건 현장에 대한 도면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원들을 끌어올 수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왔고 그 다음에 군 제독 차량들도 동원이 됐습니다. 모의 환자 60명 분장을 해가지고 더티버인 빵 터졌습니다. 처음에 우와 그러면서 사람들 관중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옆에 원래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경찰에 의해서 안내는 되고 있지만 상해자들이 섞여 있고 이 상황은 소방과 경찰에 지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근 지역 소방서에서 1차적으로 출동을 해가지고 상해자를 구조구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부분이 디텍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상해자라고 판단하고 환자를 이제 후송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보호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죠. 왜? 아직 유해 화학물 사건인지 단순한 급조 폭발물 사건인지 아직까지 DDX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염두하자 그러는 순간 이제 최소한 호흡기 방어 조치는 이루어지고 구조구급이 되고 그 다음에 경찰 타격대가 와가지고 우리가 의료진이 설치할 지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외곽 경계를 해줘야 돼. 테러 상황에서는. 그래서 외곽에 경찰 통제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쳐가지고 안에 있는 테러자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또는 바깥에서 유입되지 않게끔 차단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조구급하고 있는 중에 이거 방사성 물질을 의심하게 해서 들어갔더니 공가사력 삐삐 울리고 이거 방사능 테러야라고 판단을 하고 그 사이에 경찰 특공대가 출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테러 분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2차 폭발물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 이분들도 어쨌든 간에 긴급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임무 수행상 들어갔지만 그분들도 피폭 또는 오염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부터 무슨 상황이다 라고 목걸이 걸어주는 겁니다. 핫존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과피폭 증상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연출을 해주는 대응자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훈련 상황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하고 그 폭발물 처리한 거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들이 냄새를 맡고 이제 현장을 들이닥치죠.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민안전처에서 정보받는 것보다 YTN이 훨씬 빠르죠. 국내 사고사가. 그래서 언론 모니터링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때 홍보 안 했는데 날라왔어요. 뭐 훈련한다 무슨 상황이다 뭐 군경 소방요원들이 막 미친 듯이 몰려있다고 하니까 진짜 지네들이 알아서 왔습니다. 홍보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 제어 절차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몇 군데 있죠. 뭐 군도 있고 소방도 있고 경찰도 있고 자원을 잘 분배를 해가지고 간이 습식 지원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현장이 제대로 셋업이 되고 나서는 이제 오염 검사하고 습식 지원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상황실을 얼마만큼 잘 혼선이 없게끔 최소화할 수 있느냐, 뭐 잘한다. 아니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절차를 수행을 하고 사고 원점에 탐지를 할 때 여기 보면 긴 작대기 갖고 있는 것들은 가급적 멀리 띄워야 되니까 초동요원들 같은 경우는 핫좀 막 들어가고 하니까 장비를 좀 더 긴 걸 씁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 원점을 직접 맞았다가는 방사성 화상이 입을 수도 있으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회수하는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탐침하고 측정하고 굉장히 고설량 방사성 물질을 확인을 하고 나서 차폐체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환경 탐사를 해서 유해 물질을 하나씩 디텍션 해가지고 발견해내고 회수하고 하는 작전을 하는 사이에 중앙의료센터가 드디어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다수의 사상자들을 어떻게 재험 끝난 사람 또는 방사선 비상진료기를 분산 수용할지와 관련된 손발 맞추는 훈련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이 끝난 대응요원들의 오염 검사, 그 사이에 중증 환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군 헬기 의료자원들 랜딩했고요. 이럴 때 중요한 거는 그래요. 헬기 랜딩하면 바로 옆에다 붙여놓으면 텐트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 저는 보통 50m 이상은 띄우는데
그래서 헬기를 활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판단해 주셔야 되고, 실어서 환자를 후송을 했고, 계속해서 지금 환자 어쨌든 간에 대량 사상자 사고였으니까 60명을 두 사이클 돌렸거든요. 그래서 120명의 요구 조자를 처치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 환자들 이제 응급의료소랑 막 계속해서, 여기는 비오염 환자 진료구였으니까 길병원에서 감당하셨던 였고, 중앙의료센터에서 여러분 어제 배우셨겠지만 어떻게 병상 정보와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분산 수용하자 판단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수송하고 있고 제염 처치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방호복을 입지 않고 만약 현장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오염 환자 진료하셨어요. 내가 어느 방사성 물질에 얼마만큼 오염되는지와 관련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방사선을 피폭을 받을지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평가할 수도 있고 전문기관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진료 전개 활동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상황판 유지인 것 같아요. 한 명의 환자를 처치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기관들이 모였을 때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를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초과하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황실 임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 대응 기관들 드디어 도착을 했고, 대응 끝나고 나서 쓰레기 처리나 복구 회복과 관련된 절차에다가 언론들이 이때 실제로 막 들이닥쳤기 때문에 언론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죠. 상황 브리핑도 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고생했다 그러면서 같이 기념사진 한 장 찍으면 훈련 한번 끝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국군 대전병원에는 저희가 투자한 국군 방사선 비상진료센터가 있어요. 아까 헬기로 환자 날렸잖아요. 인천에서. 그 환자가 35분 뒤에 국군 대전병원에 랜딩을 했습니다. 국군 방사선 비상진료센터에 도착을 해가지고 환자를 받아서 상황 접수를 해가지고 전문 제염시설 장비나 이런 부분들로 연계하는 환자 실제 후송 훈련을 연계를 해서 진행합니다. 이런 훈련을 할 때는 준비하는 사람이랑 훈련 상황 여건을 조성하는 사람 5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모의 환자 60명 별도로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야 이 정도 훈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주어진 시간 1차 때는 1시간이었는데 40분으로 줄었기 때문에 말이 빨랐고요. 이제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들을 배우고 싶으시면 1년에 저희가 5번씩 2박 3일 코스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 방사선 대응 전문가로 얼마든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신 각오는 하고 오셔야 돼요. 네. 저희 기관에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잘 배웠다. 두 번째, 너무 힘들어서 괜히 왔다.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자, 그럼 방사능 재난에 대응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러운 사고 사례부터 표준 대응 지침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사선 사고와 관련된 부분들. 일단 방사선이 자, 제가 아까 공간 선량도 얘기했고 했는데 시벌트, 그레이, 베크렐, 큐리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반인들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의료진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받지 않은 이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은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가 없어요. 자, CT 찍으면서 나 지금 방사선 체스트 CT 3mm 시골트, 복부 CT, 컨트라스트, 다이나믹 CT 찍을 때 50mm 시골트 쫙 피폭받고 있는 느끼는 환자 있습니까? 없죠.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가 불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사고가 그렇지만 인지도나 안전문화가 미흡한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연 방사선 준위까지도 기계적으로 계측해낼 수 있다는 거. 어제 보셨죠? 백그라운드 레벨까지 측정해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사선 사고와 관련된 분실도나 화재 손상, 각종 사고 사례에다가 방사능만 갖다 붙이면 모든 유형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 7등급 사고였던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들이닥쳤고 모든 교류진원이 상실되면서 원자로가 냉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 폭발을 일으켰던 사고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토양 오염도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이 정도의 오염도를 보였고요. 그에 따른 방사선의 세기인 공간 선량률이 요만큼 올라갑니다. 하지만 새파란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준보다도 오히려 낮아요, 수치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됐다 하네요. 사고 일지를 보면
실제로 3월 11일 날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에 2km 반경에 대해서 소개령과 2에서 10km 반경의 옥내 대피령을 내렸었고요. 1호기 터지면서 4명의 작업자가 부상을 했고, 그다음에 시간이 소개령이 떨어진 27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일반 주민들은 잘 소개해서 끝났는데 개호시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한 2천여 명 정도가 이베큐에이션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만 하루 동안의 이베큐에이션의 작업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3호기 수소 폭발에 의해서 11명의 작업자가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일본도 방사선 비상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후쿠시마 현 기준으로 했을 때 해안가에 방사선 비상진료 기관들이, 그러니까 제염 제독 오염 계측할 수 있었던 병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던 점이기 때문에 지진에 의해서 교류전은 나갔죠. 쓰나미에 의해서 병원 쓰져 나갔죠. 거기다가 20km 반경까지도 소개령이 떨어졌어요. 저 병원들도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비상진료 체계가 붕괴가 된 거죠. 그리고 환자들에 대해서 2,200명의 환자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과정 중에 소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은 각 병원에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버스 타고 이제 분배하기 위한 구호소까지 이동한 데 의료진의 동행이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치부 갖고 있고 아이브 하이드레이션에서 TPN 하고 있고 트라케오스톰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2,200명이 쫙 가요. 근데 다시 갔는데 워낙에 대형 재난이었잖아요. 일본에서 그때 18,000명의 희생자가 난 정도의 지진 쓰나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병원으로 재분산해야 될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았었어요. 미처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에서 환자들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대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체온증, 기저질환 악화, 탈수로 인해서 환자 60명이 사망을 합니다. 프리벤터블 데스죠. 방사선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지만 예방 가능한 죽음과 관련된 부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약 67건 정도의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방사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기본 목표는 결정론적인 영향은 방지를 하고 확률론적인 영향은 사회에서 용인 가능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춘다는 개념입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위의 정당화, 방사선 방어의 최적화, 개인에 관한 선량 한도로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론과 해론 사이에서 많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복부 트라우마 환자한테 업도미나 펠빅 찍었어요. 50mm 씹어서 때렸어요. 환자한테. 여러분 길티 느끼세요? 나 잘못했다고. 아니죠. 왜? 정당화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좋은 거 없겠다고 500mm 씹어서 찍는 게 아니라 요즘은 영상학과에서 적절한 수준의 선량을 주면서도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선량 세팅하시죠. 그런 부분들이 최적화의 개념이고요. 그러면서 종사자분들도 TLD 배치 차고 있으면서 법이 허용한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선량한도 이내에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외부 피폭, 피폭과 오염은 구분하셔야 되죠. 방사성 물질이 저 멀리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의 흐름에만 노출된 거. 나는 오염된 건 아니죠, 그거는. 외부 피폭을 받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원리는 시간, 짧게, 거리, 멀게, 차폐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부 피폭으로 이행하는, 방사성 물질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이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락, 희석, 차단의 요법을 이용을 합니다. 어제 PPE 입으셨죠? 그거 차단하는 거고요. 제어하는 거, 희석하는 거고요. 막 풀풀 날리고 있어요. 그거 풀풀 날리지 않게끔 덮어버리는 거. 그것들이 밀봉이 되겠죠. 자, 그럼 결정론적인 영향은 그냥 예방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건데 일정한 선량에 도달했을 때 무조건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백내장, 불임, 그 다음에 골수 억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정한 선량 이상 올라가면 필이 나타나는 것들이 결정론적인 영향이고요. 확률론적인 영향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5년, 10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선에 의한 암 발생 등 또는 유전적인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확률론적인 영향이 되겠습니다. 근데 방사선의 피폭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전초기, 프로드로말, 즉 전구기가 있습니다. 환자가 오심부터 설사, 두통, 의식의 변화 등을 잠깐 호소했다가 잠복기가 있어요.
진상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짧게는 2, 3일이라도 반짝해요. 괜찮아요. 그때 환자 놓치시면 안 돼요. 당신 뭐 잘못 먹어서 설사했나 보네 하고 돌려보내면 안 돼요. 그리고 발병기가 있고 임상 발현기가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망 회복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구기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까지는 선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구기가 나타나는 인터벌이 짧게 나타난다는 점과, 근데 무증상기도 선량이 높으면 짧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임상 발현기와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선량이 높으면 길게 나타나고 증상도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들이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그레이 정도, 그러니까 2시벌트, 흉부 엑스레이 한번 찍으면 한 0.1mSv 들어가고요. 복부 CT 한번 찍으면 한 10mSv 들어가는 선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한 4에서 6그레이, 그 다음에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과 관련돼서 10그레이 이상 점들의 피폭을 받았을 때 증상이 나타납니다. 방사선 피폭 하나만으로 외상에 의한 부분이나 다른 원인이 아니라 방사선에 의해서 피폭받아가지고 의식을 잃었다 환자가 전구 증상으로 그 환자 못 살려요. 최종적으로 치사선량 이상을 맞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외부 피폭 방사성물질이 내 몸 밖에 있어서 받는 상황이고, 호흡 또는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방사성물질이 내 몸 안에 들어있을 때 받는 것들을 내부 피폭이라고 하고, 외부 오염에 대해서는 제형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로 사람한테 이행을 하겠죠. 그 이행하는 루트를 하나씩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그것들이 주민보호조치훈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방사능 방지 대책본부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집니다. 다른 대책본부는 대부분 국민안전처가 지죠. 근데 방사능 사고, 원전 사고는 특수성 때문에 재난안전기본법에다가 대책본부를 주관기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뒀고요. 제가 있는 원자력 의학원이 방사능 비상의료지원본부 역할을 하고요. 현장 방사능 방제 지휘센터, 아까 원전에 14km 떨어져 있는 건물 2층짜리 있습니다. 사전에 구축되어 있고, 이게 일반 재난에서의 긴급구조 통제단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즉 뭐냐면 현장 30km 반경까지에 대한 모든 상황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는 곳이 현장 방사능 방제 지휘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장 방사능 방제 지휘센터의 방 구성이고, 여기에 의료지원반이 있다는 것과 의료지원반 밑에 합동방사능 비상지도센터가 있고, 합동방사능 비상지도센터에 N개의 여러 개의 현장 방사능 비상지도소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 방사능 방제 대책본부도 똑같이 의료구호반과 그 다음에 주민보호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민 지원센터 구호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죠. 여러분들의 기능 중에 그거 있는 거 아세요? 구호소 운영될 때 현장 지도소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요청하시면 나가셔야 되죠. 그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런 강의를 오는 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복합재난 현장에서는 방사선 비상진료기관만 단독으로 뭘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방사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는데 대응할 수 있느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력 대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통제를 받고 있는 현장의료소를 설치를 한 부분과, 그 다음에 저희 1, 2차 지정기관들 23개 있습니다. 현장지도소가 협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불입지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움직이려면 저희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 컨택하면 좋은데, 체계가 시도에서 지시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여러분들 동원할 수 없잖아요. 얘네들이 열나느려 짜증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런 반들이 편성 운영이 되고, 전국의 비상진료기관들이 23개가 있고, 여기 있는 이름 병원들이고요. 580명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과 훈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개의 현장지도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원전 반경으로 30km 반경까지 가면요, 최소한 2개 광역 지자체가 물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베큐에이션 루트가 다르죠. 주민들 소개시키는 루트가 각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현장지도소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발생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은 뻔하기 때문에 중앙의료센터랑 저희가 병상 정보를 공유를 해가지고 분산 수용을 하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백색, 청색, 적색 비상으로 정의를 하고요. 백색이라고 하면 원자력
경락 건물 있죠.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사진 딱 생각하면 둥그란 돔 생각나시죠? 그 안에서 사고 난 게 100세. 원자력 발전소 부지를까지 오염되는 것이 예상되는 사고가 청색.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부지를 넘어서 일반인들이 사는 거주 지역까지 오염을 확산하는 것들을 적색 비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회피 선량을 기준으로 해서 시도 지자체가 그러니까 이것들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50mS 받을 것이냐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저희가 해가지고 지금 사고 상황이 이러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도달한다 라고 판단했을 때는 소개, 옥내 대피, 갑상선 방호약품의 복용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플로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이 좋았죠. 방제훈련 1년에 뭐 5번, 6번씩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소개 경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구호소와 관련된 부분을 판단을 해서 이 지역까지 만약에 이베큐에이션 존이 설정되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온다. 그러면 어디다가 현장 방사선 여러분들이랑 같이 설치할 건지와 관련된 결정훈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방호약품도 있고요. 갑상선 방호약품은 이겁니다. 갑상선 다른 여러 가지 핵종 중에 방사성 요오드에 대해서 갑상선을 예방하는 약이에요.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하는 약이다. 복용 시점은 노출되기 직전 직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선생님 4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4분만 더 쓸게요. 이게 핵심 개념인데요. 우리 의료니까요. 현장에서 환자를 분류를 했습니다. 심각한 상해를 입었어요. 저 텐션 누막스락스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고요. 하이퍼볼레믹 샥이에요. 그 다음에 에어와이 obstruction 왔어요. 그 환자들 현장에서 여러분 어제 하셨던 막 제염 절차 받고 오형 탐직해가지고 하다 보면 환자 잃어요. 그래서 ABCD, E와 관련된 부분들은 바이탈 사인 흔들린다. 가까운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현장에서 니들 아스피레이션 했더니 숨 편하게 쉬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제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염 검사 등을 해서 오염 환자 또는 피폭 환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감당을 할 테니 비오염 그러니까 방사성 문제랑 상관없는 환자들, 왜냐하면 사고의 유형은 항상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맡아달라는 겁니다. 자, 분류체계인데요. 여러분들 IDM으로 분류를 했어요. 선량에 따라서 분류체계가 조금 2차적으로 2차 분류에서 시스템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자, 지연 정도의 처치 환자예요. 뭐 살트를 했든 메스를 했든 솔트를 했든 지연 처치 환자가 정도였어요. 근데 2에서 6그리 정도의 피폭을 받았어요. 이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돼요. 그런 환자는 2차 분류적으로는 나중에 결국 긴급 또는 즉각이라고 하는 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부분에 테이블로 매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염색체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자가 선량기 착용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뭘로 하느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토 증상이 피폭 시점으로부터 만약에 1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구토 증상이 일어났다. 그건 80~90% 맞습니다. 2에서 6g의 피폭 맞은 게. 의복 제거 순서와 관련해서는 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염에 대해서 상처 제염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구부 제염하고 피부 제염한다는 것도 어제 아주 간단하게는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상 제염하는 방법이 한번 읽어보시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언제 제염을 종료할 것이냐. 무리한 제염은 오히려 피부에 철가상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 오염을 이행한 루트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2배 이하 정도로 떨어졌으면 무리한 제염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눈에 대한 제염, 내안각에서 외안각 방향으로, 귀에 대한 제염, 이리게이션 할 수 있지만 팀파닉 멤브레인이 퍼포레이션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장원 가서 2~3주에 한 번씩 하시니까 넘어가고요. 코에 대해서는 스미어, 그 다음에 주방 오염에 대해서는 브러싱, 칫솔질까지는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가글링을 과산화수소 등을 이용하면 좋고,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제염은 바깥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모아서 당겨내서 빨아내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쪽 방향으로 닦아서 들어온다는 개념이 제염 절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내부 오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선량은 200mS 이상의 피폭이면 치료제, 디코퍼레이팅 에이전트, 내 몸 안에 있는 방사능 몸 밖으로 빨리 빼주는 약을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약에는 세슘 계열에 대해서는 프루시안 블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우라논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이죠. 칼슘 DTPA와 GNTTPA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방사능 비상진료가 이과는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갖고 계시면 좋겠으나 예탁 유효 선량을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드릴게요. 그리고 비싸요. 저희도
유효기간 3년짜리 그냥 왕창 사놓고 3년 지나면 버리고 새거 사고 버리고 새거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제가 명강의를 했든가 아니면 전혀 이해가 안 됐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강의